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쿨쿨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저는 유튜버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기자, 런 기자 강경훈입니다. 새로 새로 뭐 만든 거예요? 네. 제가 근데 왜 달리는 줄 아세요? 왜? 술을 많이 마셔서. 맞춰보세요. 아, 술? 설마? 그렇죠. 술로 달린다? 아니. 아, 뭐야? 모르겠죠. 제 취재원 잡으려고. 주재원이 범죄자야?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아. 뛰어서 오래 달리기를 해가지고 오. 잡으려면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잘 달리시잖아요. 제가 그렇죠. 헬스장에서 한번 봤는데 기겁했거든요. 왜요? 막 거의 1시간을 뛰시더라고요. 1시간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어. 근데 무섭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조용히 내려왔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아무튼 런 기자의 활약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잃어버렸다던 김건희 샤넬 가방의 행방이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홍민철 기자. 그렇습니다. 네.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건희한테 전달했다는 1,000만 원짜리 샤넬 핸드백. 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검찰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수행비서였던 윤모 씨가 샤넬백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고요. 검찰이 샤넬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이 샤넬백을 더 고가의 제품으로 교환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야. 네.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을 했네요. 예,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지요. 네. 그때 저거 최재형 목사가 준 디올백. 작은 디올백인가요? 그건 디올백. 그건 왜 그때 디올 압수수색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때는 그 백은 그쵸. 어디 갔지? 아직 못 찾은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어디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이건 이제 교환을 했기 때문에 샤넬 본사에서 이력이 아마 남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디올도 남아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남부지검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건진법사 수사 일환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고, 그쪽은 아마 중앙지검 디올백은 그때 그랬죠. 그렇죠. 중앙지검이었죠. 예. 근데 디올백보다 아마 샤넬 이게 더 고가였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더 고가라고. 그래요? 브랜드가 좀 그런 차이가 샤넬이 있네. 더 일단 1,000만 원 넘는 거니까. 그때 그거는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네요. 그게 아무래도 가격이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1,0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모델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어쨌든 돈을 좀 더 내고 교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JTBC 보도 보면은 처음에 그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100만 원 더 주고 다른 가방을 바꿔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고 와가지고 바꾼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200만 원 더 주고 더 좋은 가방으로 바꿔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300만 원을 더 이제 내고. 그렇죠. 네. 까다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갖고 싶은 게 확실히 있었네. 그렇지. 김건희 주관이 뚜렷하신 비서가 분이야.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꿨다는 얘기인가? 지금 요 뒤에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건데 네. 원래 이제 건진한테 이걸 통일교 관계자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이 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그 비서한테 다시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도 자기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비서에게 건진법사가 직접 지시를 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그 여성 가방을. 그렇죠. 본인이 까다롭게 이제 고르셨구나. 그렇죠. 하필 근데 김건희 비서에게? 건진이 그걸 받아서 김건희한테 보여줬겠죠. 사진을. 이런 게 갈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니까 이제 그래서 뭐요? 하니까 김건희가 사진을 보여줬겠지. 맞습니다. 이 모델로. 네. 그래서 건진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상식적인 건데 이게 건진이 말이 그게 사실이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김건희가 직접 비서한테 얘기하면 되는 걸. 비서한테 얘기가 쪽팔리니까. 그걸 하라고 있는 게 비서잖아요. 그쵸. 건진한테 이걸로 바꿔주세요 했는데 건진이 김건희의 비서한테 그거를 얘기한다는 게 그럼 둘이 가족이야? 뭐야? 그렇잖아요. 관계 어찌됐건 자체가. 중요한 건 받은 사람이 가족일 결과적으로.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건진과 그 수행비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겠네요. 거의 가족 같은 사이. 네. 김건희만큼이나 자주 만나고 그렇죠, 이런 관계면. 그치. 그래도 뒷수발을 같이 내가 말을 들었다면. 잘못 알아들었구나. 경훈 씨가
건진이 김건희한테 보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네. 건진이 비서한테 보냈다고 얘기한 거예요 방금 전에? 아니 사실은 김건희랑 직접. 김건희랑 근데 뭐가 잘못 아니요. 알아들으셨네. 이거 바꿔온 거는 수행비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수행비서한테 바꿔와라 이렇게 얘기. 그랬겠죠. 근데 건진이 얘기했다고 해서 건진이 수행비서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 뭐 어쨌든 그 김건희의 수발을 드는 사람인 것은 그렇죠. 분명하니까. 바꿔오는 건 이 사람 비서가 뭐,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걸 결국 샤넬백을 갖고 있는가 이게 그렇죠. 이제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수행비서에게 그 바꿔오라고 지시했다고 이제 건진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둘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친했어 그 사람이. 별로야. 그 그러니까 저 얘기가. 비서 일로 와봐. 라고 얘기한 게 김건희가 아니고 건진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왜 두 분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뭐 그런 거라면 비서에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남의 비서한테 그냥 시키는 아저씨들 뭐 그런 이분의 진술이 거짓이 아닐 수는 있겠다. 우리 시사콜콜 방송 시작하고 지금 이 주제가 가장 지금 뜨거워. 얘기를 서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참여도가 제일 높아요. 그만큼 이런 주제는 핫하다. 핫하다. 아니 과연 중요한 건 뭐 누가 시켰냐 비서에게 직접 누가 시켰냐보다 어쨌든 누가 받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누가 시켰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네 그래요. 아무튼 김건희 측은 받은 적 없다. 당당하게 주장하셨고요. 요 샤넬백이랑 같이 논란되고 있는 게 목걸이잖아요. 아 그쵸. 그죠 6천만 원짜리 그 명품 다이아. 요것도 이제 통일 관계자가 건진한테 건넸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확인을 못한 건지 정보를 풀지 않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뭐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검찰이 김건희 자택도 하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하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수행비서 그 유씨 직원지도 압수수색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찾고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건지 뭐 나중에 슬쩍 풀지 뭐 기다려지고 있어요. 이 수행비서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때 최재형 목사 그 백도 중간 다리를 이렇게 막 최재형 목사랑 연락 주고받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핵심이구만. 명품 핵심. 그렇죠. 이 명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서 또 그것도 이제 교환을 하고 했겠죠. 네. 이제 그 니즈에 맞춰서 요런 제품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한간에 있었겠죠. 그 유 씨가 그 최재형 목사가 준 디올백을 김건희 씨가 유 씨한테 줬다. 유 씨가 그거를 뭐 맞아. 없앴다 뭐 이런 자기가 썼거나 소문도 팔았거나 있었죠. 뭐. 예. 그래서 뭐 그게 당근에 올라왔다 뭐 이런 썰도 있었고. 당근에 올라왔다. 근데 디올백은 보관돼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쵸. 본인이 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돼 얘기했죠. 있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럼 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여전히 보관돼 있든지 창고에 아니면 자택으로 안 가져간 거잖아요. 자택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겠네요? 아직 대통령실은 그거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안 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우린 기대를 가져봅시다. 선의를 가지고. 아니, 그 그 해명은 사실이었다. 아하. 근데 압수수색 해보면 알겠죠. 없네? 뭐 그러면 아니 근데 만약에 정말 보관만 한 거라면 이렇게 논란이 되면 난 그럴 일도 아니었다 하고 얼른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얘기죠. 당근으로 팔아 먹었는데 그러니까 못 내놓은 거지. 바꿔치기 갖고 다른 걸 갖다 놓으면 그 시리얼 넘버가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했다. 막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남반은 지금 최 목사께서 다 이제 갖고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샤넬백도 지금 그러면 받은 적 없다고 하면 행방이 없는 건가? 없는 건가요? 그걸 이제 조사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야, 다 없어져?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뭐 300만 원인가요? 130만 원인가 넘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인 거고. 청탁금지법 네. 위반이죠.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대가성 어떤 사업을 도와줬거나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통일교축의 행사에다가 뭐 정관계 인사 뭐 이런 사람들 좀 참석시키게 해달라. 네. 이런 좀 청탁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자기네가 하고 있는 대외 사업 지원을 좀 정보해달라 뭐 이런 것도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지금 그 수사를 알선수재 이걸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뇌물? 그렇죠. 뇌물죄죠. 네, 뇌물로. 지금 뭐 온갖 브랜드들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디올백에서 샤넬백 이제 점점 그러니까 다 이제 나오는 거 이게 아닌가요? 뭐 측근 비리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측근 비리. 그러니까 영부인과 관련돼 있는 비리는 늘 나오는 건데 좀 다른 측근 비리랑 양상이 비슷하죠. 그 예전 아주 과거로 올라가면 뭐 대통령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뭐 전두환의 와이프 뭐 다 이제 이런 측근 비리인데 요 지금 특이한 점은 이제 정책에 관여를 그때도 정책에 관여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이 있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네, 정책에 관여를 했을 것 같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 요 이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국힘이 이상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아, 배우자 토론회 하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에는 배우자가 무슨 정책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워. 이미 김건희를 겪으면서 그렇죠. 그걸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검증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는 저는 이제 뭘 받았다는 것도 이제 뭐 다 검증해 봐야 되지만 왜 웃지? 피디님 갑자기 빡 터졌는데 네. 근데 왜 저러시지? 실제 정책에 얼마나 관여를 한 건지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수사를 하겠죠. 특히 이제 당무에 개입을 했던 것들이 지금 일단 드러나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다거나 그런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행정부의 어떤 관여를 했다거나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양평고속도로란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수사가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측근 비리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고속도로의 그 방향을 바꾸는데 김건희가 직접 개입한 것이었다면 요거는 그러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설계하는 데서 중요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단순히 무슨 백을 받았네, 다이아를 받았네, 뭐 이런 수준이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가성이 있고 실제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과 함께 이제 그런 정책과 직접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수사할 지점 그 중에 핵심이 저는 양평고속도로겠다. 양평고속도로를 잘 파봐야 되고 그 이소영 의원이 밝혀냈잖아요. 그 고속도로랑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 땅이.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거기는 도로가 지나가지 않는다. 근데 이소영 의원이 이상한데? 라고 찾아봤더니 그 실제 도로가 지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을 땅이란 말이에요. 그 옆으로 이제 다른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근데 요거에 왜 그랬을까 봤더니 이제 합류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합류되는 지점에 그 도로가 요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덮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는 이제 고가도로가 합류가 된단 말입니다. 고가도로 그 밑에 고가도로가 설치돼야 되는 그 밑에 이 땅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가 있었던 거예요. 농로 같은 작은 도로가. 그래서 여기를 덮어버리면 이 땅은 맹지가 돼요. 그러니까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땅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시행하는 정부에 이걸 사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땅 주인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걸 설계했던 거예요. 장난 아니네. 이소영 의원이 이걸 찾아낸 거죠. 국토부에서 도로하고 떨어져 있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실제 이익이 없다. 근데 찾아봤더니 그 바로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 왜 고속도로 보면은 이제 땅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땅 위로 가는 고속도로가 이제 두 고속도로가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 기둥들이 이제 박히게 그쵸. 되는데 이게 도로 위를
도로를 덮어버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바뀐 고속도로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도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밝혀낸 거죠. 그 수용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꽤 되나 보네요. 땅값이죠, 그냥. 땅값이 예. 어쨌든 그 땅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김건희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 땅의 주인이 이걸 수용해 달라라고 하면 수용해야 되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치밀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래서 이건 자세히 수사를 해봐야 되고 여기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돼 있는 건지 이런 거 확인해 본다면 대통령 배우자가 토론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증들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정확하게는 이제 영부인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가 다 일일이 챙겨보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또 김건희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갑자기 또 사표를 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이거는 맞습니다. 또 어떤지 홍민철 기자 얘기해 주시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요. 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오, 갑자기? 이창수 지검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셨어요. 국회 나가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야, 우리 국민들이 더 지금 탄핵 과정에서 더 분노했는데. 오늘 이분은 반응 자기 뜨겁다. 탄핵이니까 좋다. 자기 탄핵 때. 네. 힘들죠. 그 재판 근데 안 안 됐잖아요. 나가본 재판 안 나가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탄핵 안 됐잖아요. 무죄를 받아도 진짜. 힘들어요. 그래. 그러셨어요. 네, 힘들어요. 많이 힘드셨나봐요. 네. 심리도 몇 번 안 했어요, 그거. 그리고 그 국회에 불려가지도 않았어요, 얘는.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정청래한테 갈굼도 안 당했는데. 본인은 힘드셨다며. 네, 그렇고요. 조상원 4차장 검사도 탄핵 심판에서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수사들이 안착이 됐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무혐의 결정 내린 사람들이죠. 잘 아시다시피. 네. 그 경호처 건물 불려가가지고 전화기 뺏기고 조사했고 했던 그런 수사 책임자들입니다. 네, 그 출장 조사하셨던 조상원. 네, 그분들이라는 거죠. 이 발표 내용도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말했던 그 김건희는 몰랐다. 네. 국민적 공분이 이르니까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한 거죠. 그 헷갈리시던 그 탄핵이 이제 요 두 사람이랑 네네. 한 검사 한 명 더 있는데 12월 5일 날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에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탄핵했어야 되는데. 진짜. 이게 그 발표 당시, 그러니까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 말했던 말 중에 네. 시세조정과 관련된 게 아니다. 김건희 계좌는 이렇게 말한 게 허위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무혐의로 판단하는 게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냐. 이게 이제 국회 쪽에서 탄핵의 이유를 들었던 건데 현재 판단은 한 대는 기각을 하긴 했는데 이게 헌법을 위반할 정도로 볼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거지 무죄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민주당 쪽에 이렇게 이미지를 메이킹하기 위해서 그 사의를 표하면서도 탄핵 얘기를 한 거죠. 계속. 왜 그 윤석열 정권이 계속 탄핵을 남발해서 국정이 마비됐다. 이런 얘기를 네네. 마지막까지. 뭐 무리한 탄핵이다 이러면서. 네, 네. 제가 그 공판을 제가 영상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봤는데 다는 아니고 몇 번 봤는데 요 세 사람이 법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한동훈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깐죽깐죽대고 뭐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막 뭐 몇 시 몇 분이냐 이거 갖고 막 얘기를 막 크게 해가지고 본질을 막 흔들어요. 잘난 척도 더럽게 하고. 재수없어. 재수가 참 없어요. 그 정도로 좀 에너지를 많이 썼으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어찌나 깐족력이 그냥. 자기가 깐족되면서 무슨, 예. 그 보면서 드는 건, 그러니까 헌법재판장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탄핵을 당해서 나와 있는 사람인데도 그 정도면 자기 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이나 증인들이나 대할 때, 아유, 그냥 끔찍한 거죠. 특수수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센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정치인들부터는 네, 정치인이나 재계,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는 그 급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잡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맞지. 이제 나는 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수사했으니까. 그렇죠. 대부분 뭐 그런 사람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걸 이제 경험한 어떤 부분의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혐의가 뭐였냐면 횡령 2억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자료를 탈탈 털었더니 한 회사를 턴 거예요. 한 회사를 그 매출이 높은 회사가 아닌데 이제 정치 사안이었어요. 정치 사안이었고 이제 이 정치인이 관여돼 있는 회사를 털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 횡령 뭐 수십억에서 이제 뭐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들어왔겠죠. 근데 나 어떤 탈탈 사건인지 알 것 같아. 털었는데 왠지. 횡령 2억이 나왔어요. 횡령 2억이 뭐냐면 이 회사의 대표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99%가 100%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살 때 자기 돈하고 회사 돈을 합쳐서 샀어요. 자기 원래 있는 돈하고 회사의 돈을 합쳐서 샀는데 이 건물의 지분이 100% 그 사람께 된 거예요. 그럼 횡령이 되는 거죠. 이해를 잘 못하셨나요? 회사 돈이 포함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회사의 지분은 99%가 100%가 자기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이랑 회사 돈을 합쳐서 건물을 샀어요. 근데 이 건물의 지분이 이제 100% 그 사람께 된 거죠. 근데 어차피 회사 지분도 거의 자기 거라면서요. 그런데도 횡령이에요? 예, 뭐 법적으로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 횡령이 돼요. 근데 그 어허. 액수가 이제 2억 원이었던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이제 그걸 위법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요 검사의 워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이제 재물을 관리하는 분이 수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 사람의 워딩이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기본적으로 2억 원이 아니라 2천억 원대를 수사한 사람인데 지금 2억 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 빨리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장부를 내놔라. 아니 장부를 다 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다 안다. 니네가 비밀장부 있을 거다. 보나마 그런 게 없는 회사는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 매출이니까 매출이 이제 일단 몇백억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1년에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요 정도 규모면 통밥이 나온다 몇 년 굴리면. 근데 내가 지금 2억 밝혀내자고 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놀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수사를 해서 뭔가를 밝혀내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2천억 수사를 하는 사람이면 여기서도 2천억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뭐야?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 매출이나 뭐 규모 이런 거 보면 대충 이 어느 정도만 틀어서 이 정도 나올 거라는 대충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래서 그 감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몇십억에서 뭐 1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뭐 몇 년치를 털면. 왜냐하면 장부가 깔끔하지 않으면요. 이제 그 횡령이나 이런 것들로 잡히는 수 있는 게 많아요. 예, 아무리 장부를 열심히 써도. 그러니까요. 이 세무서에서 털면 예, 이게 털면 그거 털려요.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뭐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누가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 장부상 이걸 횡령으로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면 터는 거예요. 그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 2억으로 2억 횡령으로 예, 재판 받았어요.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뭐 유죄가 나왔죠. 근데 그거를 턴 게 아니에요. 이 그래요? 사람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이게 별건이 별건들이 다 있었어요. 수사를 하다가 회사도 있네. 뭐 이제 뭐 회사를 털어서 회사 횡령 2억 여기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량을 합치거든요. 예를 들면 횡령 2억 너무 웃긴다.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수사가 검찰의 이제 전공이고 특히 특수수사의 전공이긴 한데 이제 그 워딩이 재밌었던 거죠. 내가 한번 건드리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약간 그건데 나 김문순대랑 비슷한 마인드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나 김문순대 너 나 그러니까 이제 몰라? 헌법재판장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에 있는 게 각종 장관이나 기관장으로 갈 때 무슨 전문성이 있냐. 내가 그런 거 수사하던 사람인데.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정말 꼴배기 싫네요. 이창수 지검장이 그 강경훈 기자 잘 아시지 않나요, 이분? 저 잘 몰라요. 네. 왜 안다고 생각하지? 왠지 알 것 같아서.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검 대변인이었고요.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네. 이후에는 전주지검장 재직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취업 특혜라고 말하기도 참 그러긴 한데 네. 바로 그 사건 수사한 장본인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때는 이재명 후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지휘한 사람이고요. 노골적이다, 노골적이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김건희 털어주고. 뭐 털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의혹을 털어줬다. 의혹을 털어줬다. 그렇죠. 네네네. 네. 명품 가방 수수 이것도 사실은 털어줬죠. 네. 조상훈 4차장 검사도 윤석열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그 국정농단 특검 있잖아요. 2016년에. 그때 윤석열이랑 같이 일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사건도 성남지청에서 이창수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4차장으로 와서 이창수랑 도이치모터스 수사 실무 맡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무혐의 결론 실무 핵심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선 끝물에 사표를 낸 거고요. 퇴직 시점을 둘 다 6월 2일로 대선 하루 전에.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자기가 그때까지 일하겠다. 야, 이렇게 진짜. 했고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감찰이랑 징계 피하기 위해서 선수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권이 바뀌고 무마 의혹 조사 들어가면은 처벌될 수 있으니까 미리 사표 내고 떠난다 이런 거죠. 근데 사표 내고 나면 정권 바뀌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표가 수리되면 뭐 감찰에 당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이제 연동될 수 있는 게 이제 일단 정치권의 반응이 이 성남 FC 사건 있잖아요.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벼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이게 검찰 관련해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국회의원이거든요. 박은정 이 성남지청장에 있었던 그때 야 그거 아니야 제꼈어요 사건을. 근데 다시 이거를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성남 FC 사건을 만들어내거든요. 경찰도 이걸 무혐의 처분했던 그쵸. 거죠 한번. 박은정 다음에 온 사람이 이창수였어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 그 당시에 이제 그 차장 검사가 이걸 항의해가지고 이제 사실 결국에는 감찰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엄청 고초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너네가 그걸 다시 했어? 너네야? 너넨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교묘한 것은 이제 굉장히 서둘러서 박성재 장관이 이제 그 법무부 감찰관하고 대검 감찰부장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네. 알박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알박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16일 날 법무부에서 2명을 이제 임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이제 감사 업무를 전체를 관장을 하고요.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업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한 명은 그 계엄 때 뉴욕 감찰관이라고 사표 쓰고 나와버린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사표 쓰면서 공석이었고, 네네. 이제 대검 감찰부장은 11월에 임기 만료로 이제 공석인 상태였어요. 요걸 이제 채우겠다라고 한 거고, 너가 뭔데 지금 채우냐? 정권 바뀔 건데,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중간에 못 바꾸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그만두지 않으면 바꿀 수는 없죠. 아, 진짜요? 네. 무조건 임기 보장? 이런 건 자를 수도 보통 없나? 임기를 보장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감찰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잘라버리고 그러면 아니 근데 이렇게 알박기를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법 탄핵하면 되겠죠. 뭐. 감찰 무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아. 이제 또 할 수 있죠.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징계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이분 그러니까 누구냐도 중요하겠죠. 이제 법무부 감찰관에는 김도환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했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김성동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중요한 건 요 사람들이 31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일단 뭐 박성재 장관하고의 이제 관계도 좀 있다. 그러니까 TK 출신들을 이제 임명한 것이 무슨 의미냐? 근데 공안부 출신이거든요, 이 둘 다. 그래서 공안 출신을 이제 세우는 이유가 뭐냐? 요런 이제 비판 지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어찌됐건 박성재 장관하고 꽤 가깝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면 박성재 장관이 감찰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런 포석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찰을 이제 두고 왜냐하면 감찰이 시작되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만둬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중증적인 포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박성재와 심우정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김건희에 대한 그 수사가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한 거는 그거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이 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중요 수사기 때문에 중요 수사는 무조건 보고하거든요. 그럼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수사 과정을. 그러면 수사 과정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감찰에 들어와서 다른 이제 비위나 이런 것까지 다 엮여가지고 압박을 받으면 불 수도 있죠. 네. 심우정이 뭐라고 했어요. 박성재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그렇게 거.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엑싯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본인들의 의사도 있겠지만 위에서 너 이제 그냥 빨리 그러니까 박성재와 떠나라. 심우정이 이제 그런 걸 종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빨리 튀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감찰할 텐데 감찰이 잘 되지 않도록 자기 사람을 이제 박는 것. 실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요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기수도 약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어린 기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게 이 감찰부장하고 이제 대검 감찰관이 임명될 당시에 이제 이창수 검사장이 30기예요. 근데 감찰부장하고 감찰관을 31기를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후배를 임명한 거예요. 후배가 이제 선배를 감찰하는 상황이 아무래도 좀 껄끄러우니까. 그렇다. 그래서 뭐 뭔 상관이야? 이해가 안 가네. 그 문화는 그래요. 기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아, 선배님, 한일 같은 선배님 못한다? 기수는 원래 이 정도 이제 지검장보다 높지 않죠 원래.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잖아요. 이제 그랬다. 이런 것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 기수 그 전에는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는 두 자리는 공모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네. 그거였죠. 외부 인사였죠 원래. 감찰이니까 외부 인사가 더 잘할 수 있고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공모 절차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공모가 응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검사 출신, 그러니까 검사를 임명해 버린 거거든요. 검사 출신이 아니고. 공모를 그런 걸로 본다면 이제 감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것이고 이 감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감찰과 관련돼 있는 관료들을 임명하는 것 또 하나를 설치를 해놨다면 그 핵심 있는 사람들은 일단 빼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김건희 수사나 윤석열 관련한 수사 만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수사 무마가
근데 이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드러나면 커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계엄도 분명히 염두에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은 의혹이 짙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빠져나가야 될 텐데 계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빠져나가야 될 텐데 만약에 내부 감찰에서 이런 게 튀어나온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두 사람 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검찰총장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거다. 장관은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데 검찰총장은 이제 그렇게 어렵잖아요. 왜 안 돼요? 예?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15조. 보장돼 있으니까. 아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는 보장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안 돼, 안 돼.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하지만 이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경우에는 뭐 총장이 이제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보기도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자리를 끝까지 지킬 거다. 아, 이런 사람은 무조건 탄핵해야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은 보통의 정치 교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란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황들이 다 보이는 상황이고 네네. 내란 내 수사가 지금은 군에 좀 집중돼 있다면 분명히 확장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굉장히 깊고 오래 넓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만큼 이들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비단 이제 김건희 수사뿐만이 아니라 내란 수사까지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신들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차단하는 이제 부비트랩, 뭐 장애물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땐 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할 것 같다. 근데 사표가 이미 수리가 된 거예요? 오케이를 한 건가? 근데 뭐 제출했다. 이거를 수리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박성재가 아니 심우정이 오케이를 해주는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출을 하면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하던가 아무튼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그냥 처리하죠.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사표가 수리돼서 그냥 나가게 되면 일단은 뭐 변호사 개업 이런 것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 난항이 예상이 되죠. 그 징계를 받으면 이게 뭐 변호사 개업을 한동안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그 원래 대본에는 있는데요. 네네. 근데 와 곰곰이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참 음모론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대단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간 건 일단 자기에 대한 감찰이 오면 그게 자기한테 개인적인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나간다. 이 가능성이 그거는 가능성 2. 심우정과 법무부 장관이 이 둘을 통해서 자기 신으로 올라오는 증언이나 이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압박했을 가능성 2. 압박이 그리고 아니라 짠 거죠. 서로 합의했을 가능성 2. 거기다가 감찰부장 대검 이 둘을 해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 핵심 멤버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그 내란과 관계된 세력들을 모두 좀 무마하기 위해서 둘을 임명하는 거 3.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수사 절차를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는다. 음모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표현이 좀 그랬는데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막 했거든. 되게 지금으로서는 되게 합리적인 시나리오. 네, 합리적인 추론. 그렇지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형태로든 할 테니까. 지금 되게 이상하고 어색한 상황이잖아요.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건 그게 무슨 이익이냐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 거 보통 할 때 그걸 추진한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냐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가 이익이 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이익을 노린 걸 테니까 무슨 이익이냐라고 보면 지금 박성재에게 이익은 뭐냐 지금 심우정에게 이익은 뭐냐
뭐 자리를 보장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관둬야 되는 사람이고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모든 관심은 제가 볼 때 수사로 쏠리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많이 해놓으면 다음 정권이 이제 또 앞으로 그 검찰을 어떻게 좀 손 볼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것도 각종 또 협상 도구로 쓸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깔아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있는 거죠. 대검, 그러니까 대검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곧바로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기소청으로 바뀌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서 대검찰청을 없애버린다. 그럼 기소청에서 그걸 할 거냐? 검사들은 전부 다 기소청 수속이 될 거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은 이제 법무부 감찰관이죠. 법무부 감찰관은 그대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검사에 대한 이제 감찰 업무를 할 테니까 요걸 임명한 게 좀 커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혹여나 검찰 그 정권이 바뀌고 잠시 동안 검찰을 유지하면서 감찰관과 감찰부장을 통해서 감찰이 확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일단 정권 바뀌면 무조건 거기부터 이제 탄핵시켜야 되겠네요. 누구요? 감찰 어떻게 해요? 탄핵. 그런 걸 탄핵 남발이라고 합니다. 남발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니, 거기 누가 그 내란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 제가 볼 때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둘은 아닌 것 같아요. 둘은 내란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임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권을 운영하면 그걸 독재라고 합니다. 아 탄핵해야 돼요. 해야 돼 일단. 아 그런 걸 지금 봐줄 일부를 때가 빨리 아니에요. 끝내시죠. 탄핵하는 걸로. 더 나가면 위험해. 다 날려. 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게 이 개헌안인데요. 오늘 강경훈 기자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이게 개헌이 이제 너무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네. 2시간? 정리하기도 힘들고. 네네. 일단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이 네. 다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략적인 방향 뭐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5월 18일에 5.18 네네. 45주년 그때 맞아가지고 개헌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네. 입장문을 냈고 김문수 후보도 같은 날 오후에 네. 냈고 민주동당 권영구 후보도 개헌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뭐 다 후보들이 다 내놨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준석은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냈는지 모르겠네요. 이준석 전문가 이준석 전문가? 냈나요? 녹음 아니야 나 이준석 전문가. 우리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다들 여기서 저는 나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뭐하고 네네. 다니는지. 뭐 그런 걸로 일단은 뭐 일단 이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좀 어떻게 좀 시작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배경 같은 거죠. 네네. 이게 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이 됐고 이제 여러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사실 이 제도에서는 독재가 불가능하다. 이런 걸 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권력 분립 구조가 자리 잡았고 실제로 기본권도 많이 신장이 됐죠. 이제 그 자체는 매우 큰 성과인데 다만 그 87년 헌법이 갖고 있는 어떤 좀 한계점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헌법이 좀 급격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바로 직전이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진 약간 임시 헌법 같은 아하. 그런 성격도 좀 지니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노태우가 이제 6.29 선언을 하고 나서 좀 그 국민투표로 헌법이 통과되기까지 불과 4개월. 꽤 짧은 기간이었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군사 독재 트라우마가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네, 그렇게 대통령 직선제라는 좀 제한된 목표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었던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들은 국민 투표로 개헌안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긴 했지만은 그 개헌의 주체는 실제 군사 독재 좀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권당, 그 당시 집권당과 그 야당 정치인들, 즉 정치 엘리트들 위주로 이렇게 그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좀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라는 것도 지금은 정치가 이제 국민들의 의사에 기반해서 이제 올라온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정치는 정치 리더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삼김 정치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때에 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김대중 쪽에서 오고, 그러니까 노태우라기보단 정확하게 전두환이죠.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으니까 이제 민정당 쪽, 그러니까 전두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들의 정치였고 이들의 어떤 파견자에 의해서 이제 그 협상단이 이제 구성이 돼서 그 협상단에서 개헌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는 어떤 과정, 이런 과정은 사실 생략되었다고 봐야겠죠. 배타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을 2번 겪었잖아요. 또 그렇죠. 촛불 혁명도 겪었고 또 지금 그 내란으로 인한 파면 그리고 이 내란 종식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촛불 혁명의 일환일 수도 있고 결국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시민이 결국은 정치의 주인이고 이제 실제로 이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이만큼 고양된 상태라는 거를 좀 우리가 계속 체감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은 87년 때랑 다르게 실제로 이제 시민이 직접 그 절차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 주도하는 이제 시민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 뭐 이런 걸 좀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요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뭐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이제 그러겠지만 시대적 요구, 시대 정신 혹은 시대적 환경 이런 게 변화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어쨌든 1987년에 만들어져서 약 40년간 한국의 체제로 자리를 잡아왔는데 그 3, 40년의 세월 동안 사회적 환경이 변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구되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달라진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기후가 대표적인 걸 테고 모두가 기후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5.18에 대한 이 30여 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1988년부터 보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이 이제 그 정신을 이제 국가 정신으로 만들어 온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헌이 이제 그런 측면도 좀 갖고 있고 또 헌법이라는 것은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것인데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건 핵심에는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축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권력 구조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는 기본권에 관한 것. 그러니까 기본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요구의 변화를 헌법이 담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권력 구조가 지금의 권력 구조로는 이런 시대적 요구를 담기 어렵겠다라고 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권력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거고 그게 이제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요 권력 구조 그래서 개헌 얘기를 하면 권력 구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완전히 굳어진 게 이제 양당 체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양당 체제였냐 그러면 태초부터 양당 체제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87년만 해도 삼김과 그 민정당 노태우 이제 4명의 리더들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 그리고 노태우가 퇴장하고 나서는 삼김이 남고 이제 갈수록 이제 김영삼 한 번 하고 김대중 한 번 하고 김정필은 못 하고 그쵸. 요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제 정당 중심의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이제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쭉 그렇게 만들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체제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요거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의 폐해는 지금 분명히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요거가 결국에는 개헌의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권력은 어떻게 분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선거나 이런 체제는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후보들이 이제 개헌안을 어떻게 조금 다루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좀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자세하지만은 뭐 빠진 것도 좀 있긴 네,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력 구조에 대한 뭐 언급도 있고 내용도 있고 이제 권력 분산 이제 감시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요거는 제일 처음 언급했던 동현 선배가 네.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수록을 하자. 그리고 권력 구조 관련해서는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하고 결선 투표제 도입 이런 거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궁금했는데 4년 연임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예. 이게 이재명 정부부터 4년 아니요. 그 다음? 네. 이재명 정부는 개헌이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렇죠. 통과되고 5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직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럼 헌법상. 중임도 안 되고? 그렇죠. 4년 중임이 그 다음 대통령부터 네. 4년 중임이라는 거죠? 근데 중임을 하게 되면 애매모호해지죠. 9년이 되는 것도 네. 하고, 근데 네, 그렇죠. 지금의 헌법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관해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군요. 아, 궁금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김문수가 네. 좀 딴지를 걸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연임하자는 게 어. 약간 푸틴식이다 해가지고 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다? 연임을 또 하고 한 번 쉬고 또 연임할 수 있다. 그게 결국 어. 장기 독재를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근데 네. 사실 해석상으로는 반대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김문수는 3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중단하고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년까지 하고 이재명이 한 번 쉬고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임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김문수 쪽 주장이 네.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그냥 임기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임제로 가야 된다. 중임이 이제 그러니까 띄엄띄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연임이 가능하다. 네네. 연임만 가능하거든요. 아. 중임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임이라는 게 연임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네네네. 떨어뜨려서 중임은 하지는 않는 거라서 오히려 그 김문수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 헌법에 그런 조항을 임기를 단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두게 된다면 이재명에게 7년을 보장하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엑스맨인가?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한 이재명은 더 하기 싫다고 하는데 왜 저러는 거야. 해주고 싶어. 더 해주고 싶어.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좀 좀 다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재명 얘기를 그 안을 네네네. 얘기하고 있었죠. 네네. 그 대통령 직속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좀 이관해서 독립성을 부여하자. 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법률 거부권 윤석열이 이제 역대 최대로 많이 지금 네네. 사용했던 네. 그 제2요구권을 좀 제한하자 이것도 있고 그리고 비상계엄 그 관련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 그렇죠. 그걸 국회 통제를 좀 권한을 강화하자. 이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선포를 못하게. 네. 그러니까 선포를 해서 지금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제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해제를 못하게 해버리면은 실제 윤석열의 야욕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위험할 그렇죠. 뻔했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장치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 국회 추천을 의무화하는 안도 있고요. 또 이제 공수처와 검찰, 경찰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이제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서 대통령이 좀 맘대로 권력 기관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유할 수 없게.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 국회의 통제, 국회의 힘을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헌법에 보면 지금 헌법에 보면 그 국가기관을 설명을 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강 다음에 국민과 총강, 이게 헌법이라는 게 이제 그 국가기관들을 쭉 설명을 하거든요. 제일 처음 전문이 있고 총강이 있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고 국민은 무엇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이걸 밝히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국가기관. 국회 아니에요? 국회? 그게 국회예요. 왜냐하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의, 국민의 의사는 국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대통령을 뽑아서 행정부를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부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국회보다 뒤에 나오죠. 하지만 지금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국회 쪽으로 힘을 좀 옮겨서 국민이 뽑은 대표자, 상시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국가기관과 국가적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그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에 독립돼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있는 독립돼 있는 기관. 행정부 소속인데 어떻게 독립돼 있지? 그건 선관위도 그래요. 네. 뭐 그런 기관들은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검찰청도 개념적으로는 독립돼 있는 기관이긴 하죠. 통제를 받지만. 근데 이거를 감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회 쪽으로 옮겨주는 게 오히려 이제 맞다. 그쵸. 독립성을 더 보장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는 것이고 이제 원래 국회가 이제 회계와 감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이제 맞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부권이라든가 계엄 선포에 관한 것은 대통령에게 너무 비대한 권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긴 하나 그것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런 경우에 쓰지 못한다라고 제한해버리고 그것조차도 국회 승인을 받도록 당신에게 권한이 있으나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무총리는 이제 국무총리 추천제라는 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각제적 성격을 이제 섞는 거죠. 행정부의 이제 2인자이고, 그러니까 이게 분권형 국무총리랑 이제 결합이 되면 대통령이 좀 외교와 국방 뭐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이제 실제 행정 내치는 이제 국무총리한테 이제 맡겨지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약간 내각제적 성격을 이제 띠게 되죠. 그렇게 되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 뭘 해. 그러면 이제 쫙 그게 내려가고 4대강을 해.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4대강이 추진돼 버리고. 물론 이제 뭐 법률적으로 이걸 막을 수는 있긴 하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국회의 의지가 행정에 즉 국민들의 일상적인으로 모이는 그 의지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총리의 권한도 세지고 대통령하고 이제 관계도 독립형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막 부딪히는 일들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여소야대가 네, 여소야대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게 이제 내각제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그런 건데 대통령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물론 이제 여당의 힘이 굉장히 센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이 세져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갈 테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게 어찌됐건 가장 권위 있는 선거에서 당선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이제 쏠리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 요거랑 최종적으로 결합해야 될 게 뭐냐면 다당제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양당이 아니라 다당의 형태가 된다면 국민들의 의사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고 그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를 추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합의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요거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총리가 이제 추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이제 사실 정치개혁의 완성, 권력구조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이번 개헌에도 담은 거죠. 그게 이제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이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되는 것은 다당제로 가는 굉장히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한국에서는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정치 현 상황에서 본다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어요. 이 87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결국에 나온 게 이상한 위성정당 같은 걸로 나타나 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된 상황이라면 그런 연합정치가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합정치를 위한 페이퍼 정당까지도 이제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페이퍼 정당 만들어서 이제 비례는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 다른 방식을 택하거나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한 명을 뽑는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로 가주게 되면 연합정치가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연합정치의 그 어떤 맹아를 띈 상태로 이 내란 정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야 5당이 어쨌든 다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뭘 하겠다. 그리고 연합해서 대선을 치르는 거란 말이야.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연합 정치가 벌어지는 건데 결선 투표제가 되면 그게 기본적으로 되겠죠. 1차전에서 전부 다 자기 주장을 하고 네. 그리고 2차 결선 투표에서 연합을 하게 될 테니까 이게 자리를 잡게 되면 국회가 그런 포괄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데서 여러 가지가 합의를 통해서 이제 민의가 모이고 그게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혹은 행정부의 수장을 국무총리를 이제 추천하거나 이런 과정이 이제 부드럽게 이제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권한도 그렇게 제왕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필요한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 결선 투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다수결 제도거든요. 그렇죠. 1등이 무조건 이제 단순 다수 먹거든. 대표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양당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제도적으로는 양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제 이게 학자들은 예를 들면 뭐 정치 학자들이든 이제 우리나라는 다당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지만, 양당제가 돼버린 상태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결선 투표제를 하면은 1차 투표에서 이제 3당이나 4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표가 4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마음껏 이제 의사를 표시한다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후보들도 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럼 그 정당에 대한 3당, 4당, 5당에 대한 지지도가 투표로 확인이 되고 이제 그걸 이제 무기로 삼아가지고 또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될 수 있고 네네. 또 뭐 캐스팅 보트 역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네. 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동영상에 설명했는데 반대로 김문수는 국회의 권한을 이제 약화하는 그것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헌안이라고 네. 하지만 전혀 다르네요. 네, 방향이. 이게 뭐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랑 면책 특권을 폐지한다. 아이 뭐야. 그냥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그냥 다 잡아놨겠다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뭐 계엄하실 것 같은데 네. 이분? 계엄 자기 하겠다는 건가? 입법부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후보와는 약간 반대로 이제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에 네. 초점을 맞춰져 있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 정의당이 보였던 태도가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체포 특권이 물론 특권으로 특혜로
활용된 측면이 있어요. 네, 이제 뭐 비리 사건이나 네. 뭐 이런 사건에서 이 방탄으로 쓰기 위한 과정들이 양당이 공이 서로 그런 것들을 해줬던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폐지해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의한 그 탄압에서 보호해주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따금씩 그게 벌어지잖아요. 네. 가장 피해자가 이재명이었던 거고 과거 이제 뭐 통합진보당 사건도 사실은 정치 탄압의 일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그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었던 거고 이재명도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었던 건데 이게 그 김문수 주장은 그런 거죠. 이게 특혜다. 특권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고 이게 도입된 취지는 국회의원이 권력에 의한 탄압에서 막아주는 그런 이제 보호 장치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의회에서 했던 얘기는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탄압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만은 안전하다.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예전에는 국회의원들 그냥 뭐 남산에 데려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김상훈 의원이 이제 5.18 보면서 어떻게 국회의원 한 명도 안 죽었냐. 그런 게 좀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죽진 않았는데 죽을 뻔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군사 독재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죽을 뻔은 여러 번 했고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이 맞았고 국회의원이고 뭐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고로 위장해서 죽을 뻔했고요. 네. 실제 사고가 났으니까. 그리고 테러를 당한 적도 있고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 죽기 직전에 미국에서 구해준 거니까 그땐 의원이 아니었나? 아무튼 총재였죠. 네, 요거는 김문수가 이제 아예 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 정의당이 받았던 비판이었거든요. 이거의 도입 취지를 모르느냐, 저걸 어떻게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 그 수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라. 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했잖아요. 마치 무슨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맞아. 결국 털어보니까 뭐 안 나오잖아요. 최종적으로 그 배우자가 10만 4천 원 밥 먹어서 자기 건 자기가 결제해서 나갔고 나머지를 모르게 카드를 긁었는데 그게 이제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공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김문수는 이제 국민적 인식이 약간 흐릿한 틈을 이제 들어와서 이걸 특혜라고 주장해 버리는 거죠. 속이는 거지 국민들을. 또 그리고 뭐야? 심지어 그 체포 동의안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무결한 특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해주면 어쨌건 체포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 요즘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그게 명백하잖아요. 동의해 줘요. 네. 그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권 검찰에 독점돼 있는 그 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찰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기관 경찰의 이제 좀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으로 그래서 그런 걸 실질적으로 좀 수사를 좀 할 수 있게 지금은 뭐 경찰이 뭐 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이제 영장을 막아버리고 이제 지난번에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굳이 이걸 이제 뭐 도입된 걸 선의해 보면 이제 경찰이 4.19까지만 해도 정말 그 국민들이 증오하는 대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총을 겨눴잖아요. 4.19 때. 직접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에게 이제 그런 걸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는 어떤 그때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걸 제한하기도 했고 물론 그 사이드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독점시켜서 검찰을 시녀처럼 썼던 것도 있거든요. 종처럼 이제 부린 어떤
이유도 있는데 지금으로 오면 영장 청구를 제어하는 건 법원이에요. 실제로는 누가 그렇죠. 제출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법원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는 사문 규정에 가까웠는데 그냥 슥 지나갔는데 청구하면 그냥 내주는 자판기 같은 거였더니 지금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사도 되게 많이 하고 늘 보면 이 심사 결과 영장 청구권이 기각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첫 번째 관심사가 있는 것처럼 이게 법원으로 온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 영장 청구권이 그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은 오히려 검사의 권한만 강하게 만들고 수사기관 사이에 관계를 대등하지 않고 종적인 관계로 만드는 질곡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내든 검사가 내든 그냥 법원에서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검사에게 왜 승낙을 받아야 되냐. 이게 이제 지금 사회적 인식이 온 거라 이게 법률 문제였다면 그냥 고치면 되는 거였는데 헌법에 있으니까 못 고쳤던 거거든요. 이게 검사의 입다에 딱 돼 있어요. 네. 그냥 그 자체를 삭제해야죠. 법률로서 정한다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기본권 범위가 이제 국민이 보호받아야 되는 기본권의 범위가 시대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네네.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뭐 국민 안전권이라든지 생명권 그리고 뭐 정보 기본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 관련된 것들 그런 것도 다 이제 좀 확대라는 논의를 좀 시작하자 이런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개헌 시기는 뭐 2026년 지방선거 때 아니면은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맞아. 그거 왜냐면 그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시기를 네네. 큰 선거 때랑 좀 맞추는 취지이고요. 요 기본권과 관련한 걸 좀 그 첨언을 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사회적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본권 강화 관련해서는 하나는 그 헌법을 개정해 가는 과정 자체가 이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들이 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헌법에. 그러니까 기본권의 범위도 넓어져야 되고 내용들도 좀 풍부해져야 되고 요런 것이라면 요걸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게 지금 정치권의 주장이고 요게 이제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진보당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죠. 그게 야오당이 받아들였고 국민 참여형 개헌으로 간다. 그렇다면 국민 참여형 개헌이라는 건 여러 의견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 수준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합의한 만큼 개헌을 해가야 돼요. 그러면 개헌의 허들을 좀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적 허들을 낮춰줘야 돼요. 개헌을 자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87년 이후에 못 바꾸고 있으니까 그쵸. 헌법은 한번 정하면 한 30년 써먹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법률은 매년 바꿔요. 그냥. 예. 뭐 새로운 거 계속 개정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헌법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그 어차피 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럴 필요하다면 때마다 국민투표도 뭐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씩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개헌의 시기가 2026년이냐 2028년이냐라고 하는 건 저는 약간 전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둘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라도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합의한 만큼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처음 개헌을 87년 이후에 해보는 거니까 좀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5.18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그다음에 그 영장 청구권 요 정도 혹은 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것 중에 몇 개 정도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을 해서 지방선거 때 처리를 하고 합의되지 않는 내용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또 총선에서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요렇게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헌법을 자주 바꿔도 좋겠구나. 그게 사회적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진척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는 헌법을 바꿀 수 있어가 되면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번 경험이 중요해지는 게 그렇다면 국민 참여 개헌으로 개헌안이 올라오는 것이 합의되는 수준이 낮더라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나머지 과제를 2기를 출범시켜서 국민 참여 무슨 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 상시적 기구로 만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빨리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헌법에 영장 청구권 말고 영장 승인권도 내용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럼 법률에 있는 겁니까? 그 사법부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법부가 그걸 한다고 헌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인신 구속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권리를 제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법부를 통해야죠. 근데 경훈 씨가 예전에 그 사법농단 관련된 재판 얘기할 때 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에 관련된 영장을 다 반려했다고 법원이. 네, 법원이. 네.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게 생긴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 이렇게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도 수사할 수 네. 있도록. 지금 요즘 보면은 사법권도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게 혹시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면 이참에 논의를 같이 해보는 것도 어디다 맡겨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법부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판단하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건 사법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한 특별재판부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도가. 만들 수 있죠. 그 그건 특별재판부도 헌법 개정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위헌 요소가 있다 만약에 만들더라도 그 법률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헌법과 이제 이게 일치하느냐 불합치하는 그 부분도 있을 수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헌 논란이 있었거든요. 넣으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약간 헌법에서 정리할 수는 있겠죠. 네. 지금 뭐 워낙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바닥인 아, 거라. 저는 못 믿겠어요. 저는. 이제 법원의 어떤 지위라든지 법원 조직법에 의한 뭐 법원 그리고 그 법령에 의해서 이제 이제 임명된 법관이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간을 흔들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어느 순간 튀져 나와서 이 근간으로 근데 자기를 보호하기 그거는 시작하면 헌법에 규정할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그건 헌법이나 해석 문제라서 해석이 까리한 거를 다 넣는다 그러면 헌법이 법률이 돼버리거든요. 헌법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그 영장은 이제 그 법관에 의해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라면 특별재판부를 둘 수 있겠죠. 특별재판부가 그런 이제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하게 이렇게 독립시켜 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법원과 관련돼 있는 사법부와 관련돼 있는 사건의 경우 특별재판부에서 한다. 혹은 뭐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이관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법관과 사법부에 관한 영장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뭐 영장 심사 이렇게 사법부를 위한 재판을 하는 기구를 둘 수는 있겠죠. 이게 사실 지금은 대법원 일률 체계거든요. 대법원과 지방법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민사, 형사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법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원의 조직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법률로 정하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둘 수는 있겠는데 굉장히 복잡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을 함부로 손대면 또 예상치 못한 그 부작용을 낳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헌법에 자칫 그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독점시켜 놨다가 지금 50년 넘게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거는 헌법에서는 위험한 거긴 합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논의와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어요. 지금 뭐 내놓은 것들 다 너무 중요해 보이는데 이걸 하나하나 진짜 헌법 자체에 명시하고 바꿔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뭐 절차적인 부분도 좀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국민투표법
좀 개정해야 돼요 지금. 오.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을 언급했고요. 네. 뭐 국회 개헌특위를 발족하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민투표법은 지금 국민투표법상으로는 국민투표를 못합니다. 그 왜요? 뭐야? 왜 못하지? 이게 지금 헌법에 규정된 개헌 절차에 의하면 국민투표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지금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이 국민투표법 조항 중에 재외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14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12월 말까지 요거를 개정을 해야 됐었는데 국회가 안 했어요. 못했죠. 예. 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개헌을 못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개정해야지 개헌을 할 수 있어. 그래요? 네. 그런 거면 뭐 금방 하겠네. 그치, 이건 금방 하죠, 사실은. 뭐 어차피 의원들이 이제 그쵸, 의지가 하면 되는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개헌특위 발족하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국회 개헌특위만 언급한 것 자체는 약간 좀 아쉬운 거였어요. 이 개헌특위라는 게 이제 국회에서만 구성돼 이제 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반영돼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87년대하고는 현실적으로 달라야 그쵸.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정치 엘리트들이 이렇게 해서 툭딱툭딱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좀 시대적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의 어떤 개별 시민 계급들이 다 참여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민 참여형 개헌 절차법 제정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헌 절차법에 이제 일단 1차 개헌을 언제로 이제 못 박는 것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절차법에 법률이니까 이제 개헌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못 박아 놓고 스타트를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개헌 절차법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 개헌하는 과정,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언제 이제 개헌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그 국회 개헌특위라는 건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반복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요걸 좀 더 못을 받고 어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이렇게 법률로 좀 정리할 필요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도 과정인데 개헌 얘기를 빨리 들어가는 것도 이제 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이게 내란 종식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개헌 자체가 이제 개헌은 좋은 거야. 87년 체제의 끝이야. 이건 언제나 하는 얘기인데 지금의 개헌이라는 것은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87 체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조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87 체제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87 체제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겠어. 이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은 더 강했기 때문에. 직선제가 목표였죠. 그때는. 그때는 그냥 체육관에서 뽑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왕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왕처럼 약간 표현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 권한이 약해져 온 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했던 것이고 그거의 최종본이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나중에 역사를 쓴다면 그렇게 좀 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뭐 민주당이 뭔 잘못을 했냐.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정치의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87 체제가 결국에는 양당제로 굳어지게 됐고 그 정치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 대통령 권한은 너무 세고 이 너무 센 권한을 쟁탈하기 위한 쟁투가 갈수록 치열해졌고 그것이 양당으로 모여서 결국에는 싸우다가 대통령이 빵 이제 사고를 쳐버린 역사적 사건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체제는 이제 대통령 권한을 더 줄이고 국회에 그 견제 기능을 상시적으로 좀 더 넣고 그리고 전체 정치 체제가 다당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걸 설계해 가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인 방향이긴 한데 지금 개헌이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란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란 종식의 완성이 개헌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 논의에 빨리 들어갈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것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또 해도 된다. 네. 이번 개헌하면 또 못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또 하자. 국회의원들이 약속하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랑 야구당이 190석인데 그들이 약속을 하고 그 보수진영 일부하고도 약속을 해버리면 우리가 2026년에도 2028년에도 하는 걸로 한다.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급한 건 빨리 하자. 뭐 요렇게 해서 이제 그건 국회 특위에서 그냥 진행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기본권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중 일부는 빨리 넣고 예를 들면 뭐 더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다시 이 길을 스타트 시켜서 2028년에 하자.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내란 종식이라는 겁니다. 개헌이.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돼 있는 조항이라든가 국회의 통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더불어서 결선 투표제라든가 그리고 5.18 이 정도를 묶어서 내란을 이것으로 끝낸다. 네. 그러니까 5.18을 넣는 것도 그런 거예요. 5.18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란을 종식시키는 건 이 5.18의 정신이 우리 그 헌법의 전문에 명시돼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니까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헌이라는 건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이다. 네. 첫걸음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시대를 맞이하는 첫 설계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개헌은 여러 번 더 하자. 우리의 기본권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헌법을 더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그동안 개헌은 사실은 그놈의 그 연임제랑 의원 내각제 얘기만 개헌 얘기만 나오면 그렇죠. 개헌 얘기 누가 얘기하면 블랙홀 이슈 다 잡아먹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연임제 이런 얘기 이어져서 이것만 계속 보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 강경원 기자랑 공보미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아, 개헌이란 게 그지 이런 거였는데 왜 이거를 그동안 그렇게 정치인들끼리만 어떤 권력구조 측면에서만 접근했는지 그런 좀 답답한 권력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헌법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국민들에게. 네. 근데 이제 내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인지한 게 그 박근혜 탄핵 때였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그렇지. 거였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헌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판결문, 이번에 그 결정문 있잖아요. 윤석열 결정문. 네. 그거 엄청 많이 팔렸어요. 서점에서. 그걸 팔았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두껍잖아요. 그 읽은 거 말고 뒤에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탄핵이 논의되는 한 4, 5개월 동안 국민들이 진짜 헌법 조항을 다 찾아봤다니까요. 공부 많이 했죠. 온 국민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부 많이 헌법이 이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 이게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인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때부터 시작해서 한 7, 8년, 8, 9년 동안 이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소중하고 헌법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이었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다까지 온 거죠. 네. 뭐 저는 헌법 이제 개헌 논의가 지금 이렇게 온 과정이 뭐 어떻게 보면 내란이 그걸 촉발했다고도 보지만 그런 필요를 국민들이 느껴온 요런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농담으로 박주민 의원이 그 주민의 헌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책이. 그래서 이제 근데 처음에 냈을 때 몇 년 전에 냈는데 많이 팔리지 않았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헌법에 뭐 큰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내란이 터지고 그게 다 팔려버린 거예요. 다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재판 쇠를 다시 찢자 약간 고쳐가지고 이랬더니 이제 내용이 바뀐 게 있잖아요. 그건 박근혜 탄핵 때의 경험을 가지고 쓴 거니까 지금 내란이라서 그러면 개정 정보판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빨리 고칠 테니까 고쳐야 될 부분들을 좀 추가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좀 써서 딱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판결을 안 해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했는데 이제 딱 그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 이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팔리는데 이제 좀 잘못 만났죠, 시기를.
뭐 한강 책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 보면 좀 쉬워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걸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박주민 의원 책뿐만이 아니라 실제 헌법과 관련돼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적 요구가 된 상황이다. 네, 너무 적기인 거죠. 지금 개헌 논의가. 그 얘기는 역으로 기존의 헌법이 이제 진짜 고칠 때가 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헌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헌, 특히 개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약간 좀 그냥 막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참고가 될 만한 게 그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개헌안을 낸 게 있거든요. 아. 그 내용을 이제 그 뭐 전문도 있어요. 찾아보면은 인터넷 치면 있죠. 다 나오는데 거기 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뭐 정부 형태에 대한 권력 구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제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지금 약간 제왕적 대통령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뭐 5.18뿐만 아니라 뭐 부마항쟁, 뭐 육시방쟁 이런 거에 대한 민주 이념도 추가돼 있고 또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민 발안제랑 국민 소환제 이런 내용까지 추가돼 있고 뭐 우리가 관심 있는 노동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법률에 근로자라고 쓰잖아요. 네, 네. 이게 근로가 아니라 노동으로 이렇게 쓰자 이런 바꾸고 뭐 노동 공무원 노동 3권 인정하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아까 민찬 선배가 좀 언급했던 그 판사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고 이제 야. 네, 그리고 재판 운영 제도를 좀 약간 배심제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좀 마련하는 내용이. 그래서 좀 들여다 보면은 아 이런 물론 그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토대에서 또 뭘 좀 더 추가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로 나와 있어요? 법안으로 나와 있어요? 네, 개헌안으로 나왔죠. 개헌안을 발표했었죠. 네. 아, 그거라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거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좀 놀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통과시킬 생각이 없구나. 문재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을 냈구나, 그냥. 이거를 다 합의해 줄 리 만무하다. 국힘 쪽에서 뭐 절대 안 해줄 거기 하지만 때문에. 그게 어떤 기준으로는 괜찮은 안이 이제 나왔고, 물론 진보 진영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추가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 개헌안이 얘기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메머드급 개헌으로 가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과제를 놓고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안 그러면 개헌안 얘기를 하다가 뭐 이건 넣어서 이건 넣지 말아도 계속 미루다가 맞아요. 5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개헌을 시도했던 여러 경험들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지금 대통령 후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네. 스타트를 하자. 맞아요. 이런 거고 거기 핵심자는 아마 대통령제의 변화겠죠. 네. 진짜 개헌안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그냥 완벽하게 딱 해서 한 방에 그냥 빡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이번에 하고 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음 선거에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결 더 그렇죠. 마음이 좀 편하긴 하네요. 근데 또 그게 정치인들의 수사다 이래버리면 할 말은 없죠. 뭐 또 하자 이래놓고 이번에 대통령제 변화랑 몇 개 이렇게 뜩뜩 해놓고 기본권 관련한 건 나중에 합시다 해놓고 언제 그랬냐는데 또 지들끼리 싸우다가 시간 보내고 못하고 이런 넘어가고. 거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혹은 이제 의구심 이런 게 한쪽은 있죠. 기본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쪽에서 본다면 할 때 이걸 집어넣어서 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이런 것도 좀 있어서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가 이제 절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저에게 묻는다면 개헌을 자주 하도록 더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헌특위나 이런 거에 좀 그런 권한을 좀 강화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논의를 언제든지 좀 발족시키 시민들이 좀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절차도 만들면 되고 뭐 절차 관련된 거를 좀 예, 그 개헌 논의 자체를 좀 약간 제약하는 요소들을 좀 거기서 좀 제거해가지고 뭐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 이제 1년 정도 남게 되거든요. 지방선거가. 그래서 개헌 논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재명 후보가 개헌은 이 경제와 통상 압력이 급하니 조금 쉬고 합시다. 이러면 이렇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그거랑 이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데 이건 요것대로 가는 요거를 빨리 주장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볼 땐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마지막에 이걸 던졌다는 게 좀 중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마지막에 개헌을 던졌다. 그러면 개헌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달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요. 후반부에 올수록 기억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대로 쟁점이 더 형성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기억이 나는 게 두 가지가 돼요. 빈텐트. 정답 한동 먹방. 예? 빈텐트. 그러니까 하나는 김문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그쵸. 그리고 배우자 토론회가 되거든요. 다른 이슈를 꺼내들지 못하면 이게 한 며칠 더 가면 주말로 지금 가버리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슈가 계속 돼가지고 물론 이제 하나 더 있죠. 윤석열에 대한 처리 이게 이제 메인일 텐데, 그러니까 이들이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지금 김문수가 하는 얘기가 없긴 한데, 근데 선거의 마지막에 갈수록 이거가 딱 기억에 남아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은 그러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은 윤석열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이 선거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선거입니다가 마지막 메시지일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를 시작할 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다 모으겠다라고 해서 윤여준과 강금실을 딱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석연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붙이고, 그러니까 야오당과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 다 붙여서 요걸 스타트를 시켜서 쫙 키워서 개헌으로 딱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의 종식이라는 것이고 선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를 더 강조하고 중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K 이니셔티브 얘기도 하고 세계를 주도하고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쭉 와서 결국엔 그래서 이 선거가 뭐냐로 결론이 난다면 윤석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란을 종식하는 선거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는 거거든요. 맞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았냐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야. 그렇죠. 네. 왜 조기 대선을 하게 됐나? 내란의 종식이 뭐야? 저들을 수사하고 개헌으로 마무리 짓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논리 구조가 짜여질 거거든요. 아마 이번 주 내일 모레 있는 금요일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 네. 지난번에 내란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이번에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을 받을 거예요. 이게 내란의 핵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 내란이냐. 그리고 그 계엄을 하게 된 부정선거가 이제 너도 그렇게 믿느냐. 요거라서 이게 다 내란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기억나는 게 그거잖아요. 이준석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깐족대에다가 싸웠다. 요거 하나가 권영국이 악수하지 않았다. 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 메시지는 그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개헌은 이제 그 측면으로 좀 보고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개헌이 더 그 이슈로 떠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란으로 가게 될 거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윤석열 씨께서 극장에 등장하면서 대선에 참전해 버렸거든요. 진짜 어떻게
지금 이 내란 수괴가 사실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뻔히 그냥 개 산책하러 다니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극장까지 가서 그 옆에 전환기실을 끼고 갔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극장에서 미션 임파서블을 봤으면 뭐 문제되지 않는데 부정선거 아니야, 그것도 문제. 그렇죠. 그것도 화제는 되죠. 화제는 되는데 하다 이제 극장까지 가니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건 정치 행위를 한 거거든요.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걸 다시 꺼내든 거예요. 자, 부정선거를 믿는 자들이여 다시 모여라. 라를 선언한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에 쭉 들어갔잖아요. 김계리, 석동현, 그다음에 자유통일당이 지지를 선언했고 캠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각종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등장했죠. 자, 부정선거 영어를 난 본 거야. 부정선거를 나는 믿어. 자, 너희들의 입장이 뭐야? 이게 최종판이에요. 결국에 이 선거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 된 거죠. 즉 부정선거와 부정선거를 기반으로 한 계엄 내란과 민주주의와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싸움으로 최종 결론이 나는 거죠. 저는 이 차원으로 개헌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개헌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개헌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이 시대를 딱 끝내는 끝마침을 좀 하자.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또 어물쩍 이도저도 아닌 말로 피해가려나? 그리고 윤이 오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김문수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 얘기를 준비하고 해놓지 않았을까요? 아유, 피해가야죠. 피해갈 건가? 원래는 피해가는 게 맞는데 뭐 이재명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권영국도 그렇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누가 물어봐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본인이 되게 주도적으로 부정선거 토론을 할지 약간 그게 좀 그러면 관심 자폭이지 자폭. 자기가 막 부정선거 맞다 이렇게 설파를 하면 정말 그건 그럼 진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선거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자폭을 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이미 지금 폭파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 이미 폐허야. 네. 이미 폐허. 네. 참. 아무튼 이번 개헌 사실 처음에 거기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 뭐 개헌 빅텐트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그렇죠. 네. 그랬는데 아예 그냥 개헌 논의 자체가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오히려 더 굉장히 발전된 야5당과 함께 다 이제 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이 논의를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여기에 다 뺏겨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뭐 나오는 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고 하니까요. 개헌한다면서 뭐 네. 아무튼 뭐 개헌안과 관련해서 강경훈 기자와 곰곰이 선배가 이야기를 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사콜콜 2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